완벽한 미래에는 가족도 완벽할까? 황보윤 근미래 단편 소설 완벽한 가족. 그의 가족은 1년에 한 번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 6시, 그는 하이테크 소재의 검정색 양복 차림에 흰 모자를 쓰고 식당에 나타났다. 아내의 연금으로 새로 구입한 옷이었다. 검은 양복을 돋보이게 하려고 받쳐 입은 흰 와이셔츠가 백발과 잘 어울렸다. 인공척추 수술을 받은 그의 허리는 장대처럼 꼿꼿했다. 발도장을 찍듯 다부지게 걷는 그의 걸음걸이는 놀랍게도 청년 같았다. 그는 가족이 늘 앉는 지정석으로 걸어갔다. 창밖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였다. 150층 높이에서 창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했다. 높은 빌딩들이 장난감 블록처럼 빼곡히 세워져 있었다. 딸과 손자가 나란히 앉아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딸의 복장은 우중충했다. 작년에 입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발열 섬유 소재의 카키색 코트였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굳이 그 옷을 입고 나온 딸의 저희가 의심스러웠다. 그럴수록 뻔뻔해져야 했다. 그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딸에게 다가갔다. 나왔다.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딸이 고개를 들었다. 딸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에 서 있는 허리가 꼿꼿한 노인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딸은 그가 전동 로봇 휠체어를 타고 올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3년 전 겨울 그는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척추를 다쳤다. 인공척추가 아니었으면 오늘도 로봇에 의지해 나왔을 것이다.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딸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수술은 언제 하신 거예요? 3달쯤 됐다. 설마 연금을 다 쓰신 건 아니죠? 딸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딸이 실망할까봐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차피 알게 되겠지만 미리 말해서 즐거운 식사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작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둥글게 쌍꺼풀 진 눈이 초승달처럼 가늘어지며 새 발자국 같은 주름이 눈가에 깊이 패었다. 딸의 얼굴은 1년 새 몰라보게 시들어 있었다. 그의 나이가 68이니 딸의 나이는 45이었다. 나이에 비해 노화가 빨리 진행된 편이었다. 비타민 주사 투여와 항산화식품 복용, 고단백 영양제 섭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그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는 말이기도 했다. 딸은 대규모 세탁 공장에서 일을 했다. 세탁 로봇의 미세한 오작동을 모니터링하는데 독한 세제와 뜨거운 열기, 표백과 살균 시에 발생하는 화공약품 냄새 때문에 두통이 심하다며 만날 때마다 푸념을 늘어놓았다. 학창시절 자신이 남들보다 공부를 못한 이유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죽은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다. 아내는 딸을 만들 때 수정란이 아니라 다른 일에 마음을 쏟았다. 아내와 그는 결혼과 임신, 출산 제도가 사라지던 해에 딸을 만들었다. 오랜 청년 실업으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출산율이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자 국가에서는
획기적인 카드를 내놓았다. 그것은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으로부터 자유로운 1인 가구의 도입이었다. 1인 가구 생애 시스템은 20년을 기본 단위로 하여 총 4단계로 구분한 체계였다. 20살까지는 국가교육기관에서 무상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40살까지는 한 사람의 교육비를 세금으로 납부하며 60살까지는 자신의 노인연금을 붓고 80살까지는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제도였다. 연금 종료 시기인 80세에는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락사 주사로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조항이 붙어서 논란이 많았지만 오랜 논의 끝에 통과되었다. 80세면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의 찬성표가 결정적이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집과 직업이 주어지고 노후가 보장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생애 시스템을 열렬히 환영했다. 그도 거기에 한 표를 던졌다. 그와 아내는 바이오 센터에 가서 정자와 난자를 제공하고 10개의 수정란이 착상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성공적으로 착상된 수정란 중 하나가 딸이 되었다. 바이오 센터에서 불임 시술을 받은 그들은 국가에서 제공한 각자의 오피스텔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10달 동안 아내와 그는 바이오 센터에서 띄워준 수정란의 홀로그램을 보며 그들이 원하는 아이를 상상했다. 그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자식의 미래가 부모의 월급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었다. 자식이 졸업과 동시에 연구원이나 기계공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교수와 의사 등의 직업군에 속하게 되면 부모 월급의 15%의 인센티브가 붙었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아내는 아니었다. 그가 수정란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을 때 아내의 에너지는 자주 분산되었다. 막 출시된 댄스 게임에 빠진 아내는 하루 1시간도 온전히 수정란에 집중하지 못했다. 아내는 부모가 수정란에 집중하는 것이 아이의 두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가의 연구 결과를 비웃었다. 아내는 수정란이 달걀의 유정란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부화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우리 자식이냐고 따져 묻는 아내에게 그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답게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 옛날 조선시대의 명문가에서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남달랐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들은 아이를 갖기 전에 기도와 정성을 들이는 것은 물론 임신한 아내는 남편과 잠자리를 갖지 않고 오로지 태아에만 집중했다. 그 과정은 생각이 무르익어 창조와 발명으로 이어졌던 인류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아내는 도무지 설득되지 않는 여자였다. 그가 아내를 선택한 것은 빼어난 외모 때문이었다. 그의 유전자와 아내의 유전자가 합쳐지면 가장 완벽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 믿었다. 그의 생각은 반은 적중했고 반은 빗나갔다. 딸은 예뻤지만 학습 능력이 떨어졌다. 아내의 책임 방기로 딸은 전두엽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졸업과 동시에 세탁 공장에 배치되었다. 넌 인사 안 하니? 스마트폰으로 띄운 홀로그램을 들여다보는 손자에게 딸이 눈치를 줬다. 손자가 굼뜨게 고개를 들자 눈앞에서 홀로그램이 사라졌다. 홍채 인식 기능이었다. 손자는 마지못해 인사를 했다. 손자는 진회색 터틀넥 스웨터에 낡은 청바지 차림이었다. 손자의 표정에서 반가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손자의 나이가 25이니 벌써 5번째 만남이지만 한 번도 밝게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 나이 때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해졌다. 손자의 생김새는 그와 흡사했다. 가무잡잡한 피부색과 호리호리한 체격과 유인원처럼 길쭉길쭉한 팔다리가 그랬다. 그러나 두뇌는 딸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 손자의 직업이 가정용 로봇 수리공인 것을 보면 알만한 일이었다. 과거에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지금은 로봇과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고유의 영역만큼은 로봇이 넘볼 수 없었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분야가 아닌 은행, 경찰, 병원, 교육, 군사 등과 관련된 직업을 우수한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내준 사람들이 기계보다 못한 일에 배치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손자의 거친 손마디를 보자 기분이 언짢아져서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옆 테이블에서는 두 사람이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다. 부부로 보이는 젊은 두 사람은 오가닉 코튼 소재의 도톰한 니트를 입고 있었다. 가뭄으로 인한 목화 생산량 감소로 값비싼 순면옷은 상류층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우아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VIP석 식탁 주변은 화사한 봄꽃으로 장식한 홀로그램 영상으로 감싸여 있었다. 그들의 귀에만 들리는 음악은 봄과 관련된 음악일 것이다. 어쩌면 그가 좋아하는 맨델스존의 봄 노래인지도 몰랐다. 딸과 손자가 그의 뒤를 이어 교수가 되었다면 그의 가족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아쉬운 마음에 그는 입맛을 쩍쩍 다셨다. 그가 최고급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딱 한 번 마련되는 가족 모임뿐이었다. 대부분의 음식이 간편조리 형태로 시판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고기 갈비살이나 등심, 해산물류의 음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재료 원가가 비싸고 조리 절차가 까다로운 음식은 고급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이 워낙 고가여서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면 꿈도 꿀 수 없었다. 미쳤군. 흰 면옷을 입고 음식점이라니. 하긴 돈 많은 것들이니 뭐는 못하겠어. 딸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다. 딸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만 보면 필요 이상으로 흥분했다. 딸에게 눈부시게 흰옷이란 손이 많이 가는 귀찮은 빨랫감일 뿐이었다. 딸이 식탁 위의 한 지점을 터치하자 상판 위에 메뉴 홀로그램이 떠올랐다. 부드러운 안심과 육즙이 풍부한 등심과 풍미가 좋은 채끝으로 만든 다양한 스테이크 사진이 군침을 돋웠다. 그는 혀 밑에 고인 침을 삼켰다. 고기가 어금니에 씹히며 달짝지근한 육즙이 배어나오는 상상만으로도 침이 고이다니. 빠진 어금니와 함께 사라졌던 미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얼마 전 시술한 인공치아 덕분일 것이다. 오늘 제대로 씹는 맛을 느껴볼 생각에 그는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꽃등심 스테이크. 스테이크요? 딸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어금니가 빠진 뒤로 가족 모임에서 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스프나 샐러드 종류만 먹었다. 이 새로 한 거 안 보이냐? 그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입속을 보여주었다. 새로 심어진 인공치아는 종마의 어금니처럼 튼튼해 보였다. 세상에 인공치아까지. 아까는 다 쓴 게 아니라면서요. 그는 아차 싶었다.
인공치아는 자랑하는 게 아니었는데 스테이크 앞에서 이성을 잃고 말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다급하게 흘린 물을 주워 담았다. 그건 인공척추에 다 들어간 게 아니라는 얘기였지. 그래서 한 푼도 안 남았다고요? 딸은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딱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러고 있으니 햇볕에 오래 노출돼서 표면이 뻣뻣해진 가죽처럼 보였다. 딸의 얼굴이 혈색 없이 누리끼리한 것은 신장이 나쁘기 때문이었다. 딸의 신장병은 아내의 유전인자였다. 인공신장을 이식하려면 그만한 돈이 필요한데 딸은 직업상 저금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사위 역시 비슷한 직업에 종사하니 큰 도움이 못 되었다. 딸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유전적 아버지인 그가 전부였다. 딸은 아내가 떠난 뒤부터 유별나게 화상통화를 자주 걸어왔다. 그의 건강을 물어왔지만 속이 빤히 들여다 보여서 인공척추 수술을 받은 뒤로는 통화 상태를 수신 거부로 해놓고 있었다. 이가 없으니까 살 맛이 안 나더라. 죽을 먹더라도 씹어 먹어야지. 그는 최대한 처량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딸이 싸늘한 눈길로 그를 쳐다봤다. 얼굴에 구멍이 뚫릴 것 같아 그는 딸의 시선을 외면하며 손자에게 주문을 권했다. 손자는 메뉴에서 치킨 샐러드를 터치했다. 그가 20에서 40까지 20년 동안 먹었던 샐러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가족 모임의 식사비는 사람 수에 따라 국가에서 정액권을 지급하였다. 추가 비용을 물지 않으려면 지급된 돈에 맞춰 주문해야 했다. 대개 부모가 비싼 것을 시키면 자식이나 손자는 헐한 것을 시켜서 총액을 맞췄다. 그가 생을 마감하면 손자도 양장본 두께의 두툼한 스테이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손자가 안쓰러울 것은 없었다. 식탁에 홀로그램이 떠오르며 요리에 들어간 재료들의 영양 성분표가 나타났다. 곧 음식이 나온다는 표시였다. 식당의 조리 과정은 모든 단계가 기계식으로 자동화되어 있었다. 손맛에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맛을 감별하는 지능형 로봇의 미래도 믿을만했다. 서빙 로봇이 음식을 담은 트레이를 장착하고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방금 조리된 스테이크가 핫플레이트에 담겨 뜨거운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스테이크는 몇 번 씹기도 전에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아껴 먹어야지 하는데도 도무지 멈출 수 없었다. 스테이크를 포크로 찍고 칼로 자르기도 전에 혀가 무섭게 고기를 빨아들였다. 허겁지겁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다. 손은 뇌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했다. 그는 진공청소기처럼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고기를 접시로 끌어내려 잘라지지 않는 부분을 다시 칼질해야 했다. 미디엄 레어로 조리된 고기가 입안에서 질겅질겅 씹혔다. 그는 핏물이 입술을 붉게 물들이는 줄도 모르고 씹는 재미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고기를 씹으면서 남은 고기의 양을 헤아렸고 건너편 딸의 접시를 흘금거렸다. 딸의 고기가 더 커 보였는데 딸 역시 그를 경계하며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다. 둘의 모습은 마치 두 마리의 육식동물이 막 사냥한 고기를 앞에 두고 으르렁대고 있는 것 같았다. 맹렬한 기세로 허기를 채우던 암컷의 식사가 끝이 났다. 딸은 아쉬운 듯 포크를 내려놓았다. 화장실 좀. 딸은 말을 마치기 무섭게 다급히 화장실로 향했다.
소변을 오래 참았는지 딸은 다리를 X자로 꼬며 걸어갔다. 그는 딸의 접시를 넘겨보았다. 고기가 놓여있던 자리는 알뜰하게 비워졌지만 아스파라거스가 남아있었다. 접시 바닥에는 젓갈색의 소스가 혈흔처럼 깔려 있었다. 그는 딸의 접시를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눈길을 의식했다. 말 한마디 없이 소처럼 앉아 묵묵히 샐러드를 되새김질하던 손자였다. 싹 다 비우고 갔네요. 손자는 접시에 남아있던 2개의 아스파라거스에 골고루 소스를 묻혔다. 그런 다음 냉큼 입속으로 가져갔다. 매사에 굼뜬 손자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였다. 기가 막히네요. 손자가 2번째 것을 입에 넣으려는 찰나 딸이 돌아왔다. 너 뭐 하는 거니? 딸이 손자의 포크를 낚아챘다. 아스파라거스는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입맛을 다시는 손자의 눈길이 그의 접시로 옮아왔으므로 그는 성급하게 마지막 남은 스테이크를 포크로 찍어 올렸다. 그는 고기를 아껴 먹을 생각에 입안에서 이리저리 굴렸다. 되도록 오래 스테이크의 참나무 훈향과 부드러운 육질을 느끼고 싶었다. 그는 코를 벌렁거리며 숨을 들이마셨다. 살에 들린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스테이크가 손자의 치킨 샐러드 접시로 날아갔다. 스테이크는 절반 정도 씹혀져 분홍빛 속살이 드러나 있었다. 손자와 그의 입에서 동시에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마지막 스테이크를 날려버린 그 못지않게 손자의 충격도 상당한 듯했다. 손자는 반도 먹지 못한 치킨 샐러드 접시를 아쉬운 듯 바라보았다. 그와 손자는 동시에 포크를 내려놓았다. 갑작스레 식사가 끝나버리자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다. 그는 머쓱하여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고 딸은 가방에서 신장약을 꺼내놓았으며 손자는 스마트폰에 다시 고개를 쳐박았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150층 아래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밤의 도시처럼 아름다웠다. 무인 자동차가 그리는 붉고 긴 꼬리가 유성처럼 길게 이어졌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모두 빛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었다. 지상에 내려가면 나무 한 그루 없는 삭막한 도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우리 아들 많이 컸죠?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5살 된 아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할아버지도 보여주라는 말에 손자가 영상을 홀로그램으로 띄웠다. 홀로그램에서는 증손자가 친구들 앞에서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는 자식의 성장 과정을 영상으로 전송받았다. 증손자가 예쁘다거나 사랑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손자와 꼭 닮은 인형 같다고나 할까. 손자에게도 정이 없는데 증손자는 오죽할까. 손자는 오늘도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하긴 언제나 그랬다. 그것을 손자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었다. 함께 공유한 기억이 없기에 당연히 나눌 대화가 없었다. 1인 사회의 맹점이었다. 그는 교수로 재직하며 인류의 역사에 대해 연구하던 중 가족의 의미를 제고하게 되었다. 농경 문화가 시작된 이래로 가족은 한 울타리에서 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공유했다. 노인과 젊은이와 어린이가 같은 기억을 몸에 새겼다. 탄생의 기쁨도
죽음의 슬픔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다. 슬픔이 기쁨으로, 기쁨이 슬픔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상심을 익혔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생과 사는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졌다. 낯선 공간에서 태어나고 낯선 이들이 있는 병실에서 죽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공유되지 못했다. 그는 기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가족은 이미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딸과 손자가 가족 모임에서 시간을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다. 시간을 견디는 이유는 다름 아닌 돈이었다. 모여서 연금 이야기만 나누는 관계를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가족 또한 죽을 때까지 팽팽한 피부와 튼튼한 장기와 단단한 뼈대를 유지하는 일에 열을 올렸다. 돈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기에 연금에 대한 욕망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80을 다 채우고 죽는 부모는 어떤 자식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국가에서는 80살까지의 삶을 보장한다 했지만 그 나이까지 사는 건 욕먹을 짓이었다. 그가 부모 대접을 받으려면 연금을 물려줘야 했다.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더 살고 싶었다. 그는 어금니를 꽉 물었다. 그는 요즘 들어 자주 의문이 들었다. 연금 수령과 관련된 노인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는 노인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일까? 분쟁의 소지가 되는 가족 모임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뭘까? 종국에는 가족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를 기다리는 건 아닐까? 유전적 부모 자식의 관계마저도 필요치 않은 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중인지도 몰랐다. 손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와 손자의 눈이 허공에서 얽혔다. 손자가 그에게 눈으로 물었다. 모여서 연금 이야기만 나누는 관계를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진 탓에 손자가 글을 읽어버렸다. 신분증용으로 IC 칩을 이식했는데 홍채를 마주치면 생각을 읽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면 생각에 몰입하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그는 대답이 궁했다. 그는 손자의 생각에 집중했다. 손자는 그가 안락사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손자의 몸에도 신장병이라는 유전인자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을 터였다. 조부의 연금으로 엄마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연금 수령 시기까지 살아줘야 자신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손자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다. 잘 모르겠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손자가 받아쳤다. 누군가에게 흙반을 붙이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공동 운명체죠. 손자가 씩 웃었다. 섬뜩한 웃음이었다. 손자에게 가족이란 서로의 연금에 기생하는 관계일 뿐 다른 의미는 없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손자의 생각을 바르게 읽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쏘는 듯한 손자의 눈길을 피해 눈을 내리깔았다. 그곳에 먹다만 샐러드 접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손자의 샐러드 접시를 빨아들일 듯 노려보았다. 맑은 침 한 방울이 길게 꼬리를 끌며 입에서 흘러내렸다. 손자가 휴지를 내밀었다. 아빠, 안락사 시기는 결정하셨어요? 안락사? 그는 잠에서 깬 듯
소스라치게 놀랐다. 안락사라는 말에 놀란 심장이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머릿속에 그래프를 하나 그린 다음 공을 띄웠다. 심장이 약한 그가 곧잘하는 명상법이었다. 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이 가로선의 아래로 내려갈 때는 숨을 내쉬고 선 위로 떠오르면 숨을 들이마셨다. 공의 움직임을 따라 호흡하는 사이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작년 가족 모임에서 엄마 안락사 시기를 결정했었죠. 엄마도 동의해서 한 달 뒤 실행했고요. 그는 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이 두려웠다. 그날 아빠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고통스럽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했죠. 그건 맞는 말이었다. 아내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혈액투석을 받았는데 온갖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건 네 엄마가 신부전증으로 고생하니까 한 소리지. 너도 알고 있잖냐. 진통제도 안 듣던 거. 딸은 병아리처럼 물을 한 모금 물고 천장을 쳐다봤다. 속이 타는 모양이었다. 그도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딸이 컵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엄마가 같이 안락사 하자고 했을 때 아빠가 뭐랬어요? 정리가 되면 곧 따라간다고 했죠?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아내는 아플수록 삶에 집착했다.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와 아내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왔다. 생애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기적으로 학습받은 결과이기도 하고 자주 복용하던 마약 성분 때문이기도 했다. 국가에서는 마약 성분이 가미된 음료를 팔았다. 마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만큼만 들어있어서 건강에 큰 지장은 없었다. 값이 비싸다는 게 흠이었지만 그와 아내는 그 정도 여유는 있었다. 마약 성분은 정신이 육체를 벗어나 다른 차원의 세상에 이르도록 했다. 그곳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영으로 존재한다는 죽음 이후의 세상과 비슷했다. 그는 죽음이란 다른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므로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안락사는 그런 점에서 획기적인 제도였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통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했다. 안락사는 장기 기증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핵심 사업이었으므로 안락사의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나자 생각이 달라졌다. 아내가 남긴 연금이 욕심나기 시작했다. 망가진 척추와 빠져버린 어금니를 볼 때마다 아내의 연금으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느려 터지고 작동이 되지 않는 낡은 컴퓨터를 처음의 상태로 포맷하고 싶었다. 그는 이미 그 소원을 이루었고 건강해졌다. 그는 삶에 대한 애착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오래 살 거다. 몸이 없는데 죽어서 무슨 수로 희로애락을 느끼겠냐. 난 튼튼한 어금니로 씹고 뜯고 맛보고 할 거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엄마는 몸이 고통스러워서 안락사를 선택한 거고 난 아픈 데 없다. 제가 아프잖아요. 네가 아프니까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냐? 그는 헛웃음이 나왔다. 뉴스에서 듣던 연금 관련 범죄가 남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 그럼 몇 년만요? 5년 정도 그것도 안 되겠어요?
딸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협상의 달인처럼 물었다. 5년이고 6년이고 내가 결정할 문제다. 더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래서 여든까지 사시겠다고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마침내 딸이 폭발했다. 딸은 울면서 발악을 했다. 옆 좌석의 두 사람이 놀라서 일어나더니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는 얼굴이 화화하게 달아올랐다. 건강관리를 못한 건 네 탓이다. 네가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내가 말해주랴? 일이 힘드니까 그런 거죠. 저도 아빠처럼 교수였으면 독한 술에 의지했겠어요? 그만하자. 숨이 가쁘구나.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차라리 심장이 터져버렸으면. 누구? 나 말이냐? 너 그게 애비한테 할 소리냐? 애비요? 전 오늘부터 애비 없는 딸이에요. 연금을 한 푼도 남겨주지 않는 애비가 애비인가요? 너 터진 입이라고? 그는 노여움으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갑자기 뒷골이 당기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아비마를 식탁에 찌우며 정신을 잃었다. 딸과 손자의 말소리가 아득히 멀어졌다. 로봇이 다가와 그를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짐짝처럼 부려지는 것을 느꼈다. 딸과 손자의 말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는 뒤로 젖혀진 의자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 딸과 손자는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잠깐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20분쯤 지난 것 같았다. 전에도 한두 번 겪었던 쇼크 상태가 부쩍 잦아졌다. 두통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 할아버지는 오래 못 가요. 첫째, 심장이 안 좋죠. 심장이 나쁘고. 둘째, 아까 살에 들려서 캑캑대는 거 봤죠? 음식물도 못 넘기고. 셋째, 백발의 검은 정장이 말이 돼요? 노망도 들었다는 거네? 두 모자가 시시덕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는 쓸쓸해졌다. 평생을 혼자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외롭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다. 결혼과 출산으로 가정을 이루던 시절에도 가족 모임은 흔치 않았다. 명절에나 생일에 겨우 볼까 말까 했다. 그도 명절이 돌아오면 갖은 핑계를 대고 여행을 떠났다. 아버지 생일에 연락을 받고 내려간 자리에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은 여동생이 눈을 흘기며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그와 동생이 노래를 부를 때 두 노인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생과 그는 부모의 유산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설전을 벌였다. 동생과 티격태격했지만 늘 결론은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얘기하자는 것이었다. 욕망을 감추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었다. 그만 가자. 그는 헛기침을 하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딸과 손자가 기절할 듯 놀랐다. 아빠 괜찮으세요? 그는 대꾸도 하지 않고 벗어놓은 모자를 썼다. 갈증이 나서 모자 옆에 놓인 노란색 음료를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 났다. 가족 모임은 언제나 뒤끝이 좋지 않았다. 미련은 없었다.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아도 딸과 손자는 내년에도 이곳에 올 것이다. 국가에서 입금해주는 가족 모임 장려금이 아쉬울 테니까. 셋은 식당을 나오며 출입문 옆에 달린 기계에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올해의 가족 모임 장려금이 입금되었습니다. 150층 높이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10여 초에 불과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신이 된 듯한 기분이었는데 빌딩을 벗어나자마자 개미만도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밤하늘에서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었다. 무빙워크의 둥글고 투명한 차양 위에 눈이 습자지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단백질 식품 편의점에 들렀다. 손자의 샐러드 접시로 날아가 버린 스테이크 때문인지 자꾸만 허기가 졌다. 고기 맛을 본 어금니의 마력이었다. 이가 자라나 턱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를 갈아야 하는 설치류처럼 그는 어금니의 허기를 잠재우기 위해 돌이라도 씹어야 할 판이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온 그였다. 그러나 오늘 밤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몹시 그리웠다. 편의점의 진열대에는 당연하게도 스테이크가 없었다. 씹을 것도 없는 유동식뿐이었다. 그는 편의점 안을 두어 바퀴 돌고 나서야 곤충튀김 한 봉지를 구입했다. 곤충과 영양제를 넣어 동글납작하게 튀긴 영양식이었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고단백 식품이지만 그는 곤충 혐오증이 있어서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건물 사이에 좁고 어두운 틈새로 들어가 누가 보지 않는지 경계하며 어금니로 봉투를 뜯었다. 기름 냄새가 위를 자극했다. 손이 곱아서인지 손가락이 달달 떨렸다. 튀김은 입구가 좁아 쉽게 딸려 올라오지 않았다. 양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힘껏 잡아당겼다. 북 소리와 함께 봉투가 찢기며 내용물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그는 쏟아지는 튀김을 잡으려고 허둥거렸다. 그의 손가락을 빠져나간 튀김이 살충제를 맞은 모기처럼 검은 양복 위에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튀김이 서너 개밖에 남지 않았다. 봉투를 거꾸로 쳐들고 튀김을 입에 털어 넣었다. 양이 차지 않았다. 구부정하게 쭈그리고 앉아 바닥에 떨어진 튀김을 주워 먹었다. 포근포근한 곤충의 살이 어금니에서 흔적 없이 부서졌다. 그는 씹고 삼키는 일을 반복했다. 그가 몸을 일으켰을 때 그의 양복과 입 주변은 흰 가루가 지저분하게 묻어 있었다. 무빙워크에 올라 여전히 입맛을 다시는 그를 사람들이 흘긋거렸다. 그가 잠들기 전에 틀어놓은 음악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이었다. 그는 서정적인 현악기의 선율을 들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혁명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음악에서 쇼스타코비치는 냉전 시대의 억압과 자유의지를 표현했다고 했다. 냉전이라거나 자유의지라는 말이 선뜻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 악장의 경쾌하고 빠른 템포가 좋았다. 당대의 평론가들은 말러풍의 왈츠라고 평했다지만 그는 두 사람의 대화라고 생각했다. 그는 말없이 추는 왈츠보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그리웠다. 악기들은 다투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화음을 만들어갔다. 관악기가 묵직하게 말을 걸면 현악기는 종달새처럼 높게 날아오르며 피치카토로 대답했다. 음악은 사막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 관악기는 숨어버리고 현악기의 떨림이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더블 베이스의 저음이 음산하게 깔리기 시작하면 그는 심장이 쫄깃거려서 죽음을 알리는 듯한 피아노 소리가 들릴까봐 서둘러 음악을 껐다. 희망찬 부활을 알리며 둥둥 울리는 사악장의 팀파니 소리를 듣기 전
심장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동틀 무렵 그가 잠을 깬 것은 격심한 가슴 통증 때문이었다. 누군가 있는 힘껏 심장을 틀어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가늘게 숨을 내쉬었다. 기관지를 빠져나오는 숨소리가 조율되지 않은 현악기처럼 새된 소리를 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흐릿해지는 의식의 끝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럿이 한꺼번에 터뜨리는 웃음이었다. 그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아내와 딸과 사위, 손자와 손자 며느리, 증손자도 보였다. 그들은 안락사 전문 시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곳은 정원이 아름다운 식당과 호텔급 숙박시설까지 모여있는 복합형 안락사 장례식장이었다. 아내는 그날 옅게 화장을 하고 흰 드레스를 입었다. 야생화로 만든 화관을 쓰자 결혼식을 앞둔 신부처럼 화사해 보였다. 푸른 잔디 위에 식탁이 놓이고 실내 악단의 음악이 연주되었다. 그날은 국가의 주도로 온 가족이 모였다. 손자 며느리는 시종일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우스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다. 할머니, 수수께끼 하나 낼까요? 사과를 먹다가 벌레 한 마리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뭘까요? 글쎄, 잘 모르겠구나.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벌레가 반마리일 때죠. 왜냐하면 다른 반쪽은 이미 먹어버렸을 테니까요. 세상에 끔찍한 이야기구나. 아내는 박수를 치며 웃었다. 늘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만 보이던 아내가 생의 마지막 날에 환히 웃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소고기 안주에 곁들여 와인을 마셨고 음악에 맞춰 다 같이 왈츠를 췄다. 아내는 춤을 못 추는 그를 잠깐 상대해주고 스텝이 잘 맞는 사위와 오래 춤을 추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아내의 안락사가 진행되었다. 아내는 낙엽이 지듯 정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했다. 흔들의자에 앉은 아내의 이마 위로 감빛 노을이 내려앉았다. 그와 딸이 아내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의사가 아내의 혈관에 정맥 주사를 놓았다. 증손자가 작은 손으로 의자를 흔들었다. 흔들의자는 흔들흔들 물 위에 떠가는 나뭇잎이 되었다. 정원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핸델의 합창곡이 흘러나왔다. 힘차고 장엄하기 때문에 안락사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틀어주는 음악이었다. 잠시 후 아내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이 모든 것에 로봇의 개입은 없었다. 그는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다. 유일한 가족인 딸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119를 부르는 대신 침대 머리맡에 벽을 터치하여 홀로그램을 띄웠다. 자고 있는 딸의 영상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그는 입술을 달싹거릴 기운조차 없었다. 그는 홀로그램 속의 딸을 깨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운을 모았다. 딸이 가늘게 눈을 떴다. 딸은 잠에 취해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야. 그의 목소리가 한음절씩 토막나 흘러나왔다. 왜 어디가 안 좋으세요? 딸이 침대에서 느릿느릿 일어나 앉았다. 그는 손짓으로 딸을 불렀다. 딸의 얼굴이 확대되었다. 그의 얼굴도 딸의 눈앞에 커다랗게 확대되었을 것이다. 몹시 힘들구나. 금방 갈게요.
딸이 사라지자 그는 허공에 공을 띄우는 명상을 시도했다. 공은 자꾸만 땅으로 떨어졌다. 그는 점점 숨이 가빠졌다. 침대에서 굴러떨어졌다. 떨어진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그는 창문을 향해 기었다. 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흘러들어올 것 같았다. 2평도 안 되는 거실이 아득히 멀었다. 창문에 닿기도 전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씬 젖었다. 더는 움직일 힘이 없었다. 저승사자의 발자국 같은 느린 음악이 시작되었다. 사막장 라르고였다. 땀에 젖어 거실 바닥을 가로지를 때 그의 손끝은 재생 버튼을 건드렸다. 핸델의 음악처럼 장중한 음악이면 좋으련만 바이올린의 현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음악을 중단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음악은 제갈길을 갔다.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다.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답고 서정적인 음악이었다. 마침내 마지막을 알리는 오르골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건반을 짚어나가는 피아노 소리였다. 그가 막 다른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했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 때맞춰 도착한 구급대원은 로봇에게 형식적인 심폐소생술을 지시했다. 그는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거실 바닥에는 모두 5개의 고카페인 음료가 뒹굴고 있었다. 그는 집에 와서도 어금니의 식욕을 달래느라 계속 무언가를 먹었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먹었다. 그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헬스 로봇이 넣어놓은 것이라 여겼던 음료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의 사인은 고카페인 음료의 과다 복용이었다. 구급대원은 홀로그램을 통해 딸에게 사망 소식을 알렸다. 1시간 뒤 딸은 인터넷으로 아버지의 연금을 수령했다. 그리고 바이오 센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막 기증된 신장을 빛의 속도로 예약했다. 모든 것은 우연이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고카페인 음료를 시켜준 것도, 딸이 아버지보다 일찍 도착하여 에너지 음료를 냉장고에 넣어준 것도, 잘못이 있다면 식욕을 주체 못한 그의 인공치아에 있었다.